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떨어뜨렸었을 때 만약에 과잉 설비 투자가 나타나거나 과잉 투자가 나타나거나 아까 30년 모기지 금리 얘기 나왔는데 그죠? 그게 너무 빨리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럼 또다시 한번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 8월에는 마치 떨어질 결심을 한 것처럼 국내외 장 굉장히 어려웠는데 뉴욕장은 B컷의 의미를 새기는데 딱 하루를 쓰고 올랐죠. 이걸 미국말로 하면 이 정도 될까요? 지금까진 괜찮아. So far so good. 근데 앞으로가 문제일 겁니다. 이 와중에 모건 스탠리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죠? 반도체주 오늘 올라갑니다만 앞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오시는 분,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자 지도 좀 그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도 그려주시는 선생님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네. B컷은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시나리오 아니었나요? 이걸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7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것을 지금 캐치업, 그러니까 다시 쫓아가는 수준이다. 수습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말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만한 타이밍을 조금 지연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지금 0.5%를 내렸지만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은 앞으로 두 번 만날 때는 0.25%씩 정도 아니면 한 번은 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쨌든 내려주는 거지만 너무 아주 빠르게 금리를 내려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 금리를 좀 너무 빨리 내려줄 경우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요. 오히려 과열, 과잉 투자, 인플레이션의 확대 이런 부분을 더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 기자회견이나 그 전문을 보면 성장률도 견고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잡히고 고용도 괜찮다. 다만 고용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내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안 나쁜데 왜 비상 처방을 쓰나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좀 꼬이더라고요. 좀채로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일단 이게 앞뒤가 맞는 조치인가요? 그러니까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12개월 정도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의 사인이 올 가능성은 저는 10%도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내려주던 천천히 내려주던 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증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0.5%를 내려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점차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IT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GDP 성장률에 있어서 고용시장보다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풀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졌지만 이제는 정상화되는 과정 아래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잡힌다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 2%인데 금리가 5.5%일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과하죠. 거기서 0.5% 잘랐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죠.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떨어뜨렸었을 때 만약에 과잉 설비 투자가 나타나거나 과잉 투자가 나타나거나 아까 30년 모기지 금리 얘기 나왔는데 그죠? 그게 너무 빨리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럼 또다시 한번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그리고 파웰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기자회견 내내 했던 얘기가 경기 침체 사인 없다. 그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그거라도 이제 해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0.5%포인트 한 번에 내린 게 not behind the curve. 우리가 커브에 뒤처져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충분히 적시에 대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부장님은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내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B컷 나오고 기자회견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음전을 해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첫날은. 근데 하루 만에 이걸 소화를 했는데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2008년의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19년 사이클 뭐 이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 맨날 나왔었을 때 얘기하는 게 95년 사이클부터 2000년 사이클 그때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아주 많이 내릴 필요 없이 0.75% 정도 내려주고 나서 또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또 다시 또 0.75% 내려주고 나서 다시 또 올리거나 이런 식의 그만큼 어느 정도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 사이클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해서요. 세 차례 내려주는 과정 그리고 다시 올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1년 9개월이거든요. 그때 S&P 500이 자그마치 47% 올랐습니다. 와. 네, 1년 9개월 동안에. 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또 98년 10월 11월 달에 0.75% 내려줬을 때는요. 예, 1년 4개월 만에 자그마치 68% 올랐어요. 그 정도면 진짜 과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올리면 진짜 과열인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미국 기업들이 스마트해졌다. 그래서 IT 기업들도 투자를 막 무분별하게 하지 않더라. AI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 사이클이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투자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S&P 500 기준으로서 연간 15에서 20% 정도의 상승률 금리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아마 1년, 2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때는 1년,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4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이런 올라가려고 하는 장에 초를 치는 그 월가의 형님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보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고 하니까 또 황제라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래도 나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보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미국 금리가 8% 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 경제 더 취약해질 수 있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가능성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98년 사이클이 재현돼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0.5% 잘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11월 달에 0.25 자르면 0.75%를 두 달에 안 걸리는 기간에 자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를 필요가 없는데도 잘랐다. 그러면서 다시 어떤 설비 투자 사이클이 급격하게 들어온다. 그게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했어요. 인터넷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 시장이 갑자기 또 다시 확 좋아져 버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 크레딧 사이클이라고 해서 신용이라든지 대출이 얼마나 느는지도 봐야 될 거고 투자 사이클이라고 해서 투자 증가율이 한 자릿수가 아니라 막 두 자릿수 요즘에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율 내년도 11.3%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과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갑자기 미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제 98년 그 세 번 내려주고 나서 금방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다음 해에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내리기 시작한 것보다 더 높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에 있어서 충분히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왜냐하면 무슨 금리가 8%입니까? 극단적인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 이제는 뭐 JP 모건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은퇴하겠다고 얘기도 예. 했고요. 사실 보시면은 JP 모건이 이번에 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이에요. 전체 미국의 여신의 또는 예금에 특히 예금 쪽에 14% 15% 들고 있어요. 그 작은 은행들 무너질 때마다 네, 이쪽에서 다 가져왔잖아요. 인수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높은 금리에 주는 게 마진 확대에 영향을 야, 주거든요. 제이미 다이먼은 다 생각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아, 눈치챘어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유동환 본부장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미국 고용이 진짜 나쁜가요? 이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고용이 시장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8월에 지표 나왔을 때 블랙 먼데이로 이어졌고 네. 이게 8월, 9월 사이클로 이어졌었던 건데 사실 숫자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숫자고 크게 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나쁜 거예요, 진짜? 저희는 나쁘다고 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빨리 내려줄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천천히 스케줄대로 만날 때마다 0.25%씩 내려주고 적절한 금리 수준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3.5% 이상이다. 여기까지만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점도표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3%대까지 내려주는 걸로 되어 네.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0.5%포인트 정도 낮은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빅컷이 나왔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사실 고용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급격하게 신규 고용이 늘어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또 비용 증가 부분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의 이 GDP 성장률 중에서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 80%가 되다 보니까 이 고용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네. 생산성이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를 더 많이 내려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고용 시장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 자체가 크게 빨리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고 또 비용 증가가 크게 빨리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과거에 이런 혁신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엄청난 고용이 또 새로 시작되면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자극 현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빅테크들 막 계속 사람 자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적절한 수준의 신규 고용이 일어나고 있고 10만 명 미만의 민간 고용 네. 그리고 뭐 한 14만 명 미만의 전체 고용 뭐 상당히 좋은 숫자죠 사실. 그게 어떻게 그게 경기 침체와 연결될까?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3회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3도 내가 보기에도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다만 내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실업률의 증가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업률의 증가폭, 현재 실업률 수준이 높은 거예요? 4.4%로 예측을 하고 있죠. 미 연준이. 사실 4.4%는 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거는 크게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뭐냐면 이 4.4%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네. 인구가 100이면 그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이민 때문에일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간에 62몇 프로에서 지금 거의 63%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인 수나 또는 직장을 가지는 수,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네.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위 법칙이 성립이 되려면 네. 신규 고용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기 시작하면 그게 실업률과 연결되면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 인구가 늘고 있으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죠. 예, 그래서 3위 법칙이 여기선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게 그 신규 고용이 늘어나는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 뭔가 안 좋은 사인이다 그렇죠. 하는데
꾸준히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데 16만 개 늘어날 줄 알았는데 14만 개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사실 한국에서는 경제학 배울 때 4.0에서 한 4.4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우리 왜 긴장해야 되는 건가? 왜 긴장했냐면 네. 처음으로 피봇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4년 반 만에 금리를 인하한 거고 또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내리는 사이클로 바뀐 게 2년 반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흔들어야죠. 예,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네. 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 한번 털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예. 또 지금 오늘이 네. 그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오늘 새마녀의 날인가요? 예, 내마녀의 날이죠. 내마녀의 거의. 날이군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흔들기가 제대로 일어났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나 금융시장에서도 항상 서사를 만드는 이야기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때그때 한 번씩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요즘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근데요. 아니 저 어저께 제가 극대노했던 게 네. 모건 스탠리가 또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윈터 룸스 네. 겨울이 오고 있다. 아직까지 안 왔는데 지금 문턱까지 왔어. 조만간 한국 테크들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석 달 전에 SK 하이닉스 20만 원대 봤는데 12만 원까지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가를 50%를 내려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투자은행이 우리가 너무 근시안이라고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JP 모건이 모건 스탠리. 죄송합니다. 네. 모건 스탠리죠. M사. 네, 모건. 네, M사가 과거에 한번 재미를 봤죠. 아이, 한두 번인가요? 윈터스 카밍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8만 원대로 한번 훅 빠졌었던 맞습니다. 적이 있었죠. 네. 예. 10만 원 안 깨질 걸 줄 알았는데 8만 원까지 떨어뜨렸죠. 이게 그리고 버릇이 반복되는 게 2017년에도 11월에 네. 한국 반도체 이제 끝났다 얘기했는데 11월 이후에 2018년부터 슈퍼사이클 들어왔잖아요. 2021년에도 디램 가격 이제 고꾸라진다 했는데 네. 8월에 보고서 쓰고 11월부터 급등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호황이었는데 이거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 하우스의 비율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게. 근데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 번 보고서가 나오면요. 뭐 수십조 원씩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잘 못 버티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SK 하이닉스 주가가 8만 원까지 빠졌었을 때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24만 원까지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16만 원, 15만 원 떨어졌잖아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 24만 원을 다시 아마도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이 그것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까지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회복된다. 네, 그래서 금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시간을 두면 네. 그래서 변동성은 큰데 그 안에서 좀 잘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한국 주식이 그만큼 또 워낙 우리나라 어떤 시장인지 아시잖아요. 레버리지의 왕국. 예, 선물 시장이 과거에 정말 네. 커졌던. 예,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참 대응하기 어렵죠. 진짜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어쨌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2008년 이후에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일본계 증권사들이 유독 한국 증시나 한국의 주요 기업에 대해서 좀 야박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잘들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도 미쓰비시가 인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일본계 증권사고요. 노무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뷰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그러면은 일어난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럼 전고점 회복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점고점까지 회복할지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주가가 좀 너무 선반영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그 리포트 나온 걸 보시면 물론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HBM 플러스 그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의 피크가 윈터스 카밍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는 뭐 거의 그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내년 1, 4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이미 빠졌어요. 그죠? 네. 3, 4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년 1, 4분기가 피크가 아니다. 2, 4분기도 아니고 3, 4분기도 아니고 내후년 1, 4분기다. 그러면 주가 다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사이클적으로 하드웨어 투자와 소프트웨어 투자의 어떤 비중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좀 쉽고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전히 투자 사이클은 아직 피크는 아니다. 예, 그래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좀 해주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